서울의 겨울 하늘이 잿빛으로 내려앉았다. 장례식장 복되는 향 냄새가 진하게 배어 있었다. 영정 속 이름은 수연에게 낯설었다. 이춘복, 75살. 같은 사고로 떠난 이의 장례였다. 살아남은 자의 몫이 너무 무거웠다. 수연은 의자 끝에 앉아 손을 모았다. 심장 박동이 손끝으로 전해졌다. 그날 이후 남편은 밤마다 깨어 울었고 그녀는 살아있으면서도 늘 사과했다. 왜 자신이 살아남았을까? 왜 저 할아버지가 대신 떠나야 했을까? 조문객이 물러나자 수연은 검은 가방을 열었다. 구겨진 영수증이 그녀의 손에 닿았다. 하단이 뜯겨나간 정비 내역, 날짜가 겹쳐 찍힌 수술 동의서. 끝난 줄 알았지. 속삭임이 가슴을 스쳤다. 그녀는 알았다. 오늘의 눈물로는 그날을 닫을 수 없다는 것을. 김수연 62살. 불과 6달 전 교통사고로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던 여자. 이제는 남편 박영호와 함께 진실을 찾아 나서야 했다. 사고가 단순한 불운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은 순간부터 그녀의 가슴 속에는 새로운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장례식장을 나서는 길에 수연은 그날을 되돌아보았다. 6월 15일 오후 3시 20분. 강남대로 한복판에서 일어난 3중 추돌 사고. 렌터카를 몰던 남편과 함께 타고 있던 수연, 그리고 맞은편에서 오던 이춘복 할아버지의 승용차까지 얽혀든 참사였다.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다. 수연은 중환자실에서 3일을 버텼다. 영호는 겉보기엔 멀쩡했지만 그날 이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매일 밤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 아내의 숨소리를 확인하고 아침이면 눈가가 부어 있었다. 그날의 사고는 모든 것을 뒤바꿔 놓았다. 수연은 충돌 당시의 기억을 거의 잃어버렸지만 남편 영호에게는 그 순간이 한 장면 한 장면 생생하게 각인되어 있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아내의 창백한 얼굴, 심전도 모니터의 불규칙한 신호음, 그리고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던 그 긴 시간들이 악몽처럼 되살아났다. 당신, 제발 그만 울어요. 수연이 남편의 어깨를 토닥였다. 하지만 영호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내가 브레이크를 더 세게 밟았어야 했는데, 내가 핸들을 더 빨리 돌렸어야 했는데. 자책의 말들이 끝없이 이어졌다. 여보, 눈 좀 떠봐. 제발 눈 좀 떠달라고. 영호는 매일 아침 수연의 얼굴을 확인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아내가 숨쉬고 있는지, 정말 살아있는지 확인하지 않고는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다. 오빠, 나 괜찮다니까요. 이렇게 멀쩡하게 웃고 있잖아요. 수연이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영호의 눈에는 여전히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아내의 모습만이 보였다. 각종 기계에 연결된 가느다란 팔, 링거줄에서 똑똑 떨어지는 수액 소리, 간호사들의 발걸음 소리까지도 생생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영호의 불안감은 더욱 커져만 갔다. 아내가 외출을 하면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전화를 수십 번씩 걸었다. 여보, 지금 어디야? 조심해서 와. 횡단보도에서는 꼭 좌우를 확인하고. 과보호가 도를 넘었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온 동네를 뒤지며 찾아다녔다. 동네 슈퍼, 은행, 약국까지 일일이 전화를 걸어 아내를 본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아, 영호 씨. 부인분 30분 전에 지나가시던데요. 그제야 한숨을 돌렸다. 그때 내가 운전을 했어야 했는데 내가 차를 몰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영호는 자책하며 매일 밤 혼자 눈물을 흘렸다. 거실 소파에 앉아 그날의 장면들을 되새겼다.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 에어백이 터지는 순간의 충격, 그리고 피냄새가 진동하던 차 안의 공기까지. 수연은 그런 남편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자신은 살아났는데 왜 남편이 더 고통스러워하는 걸까? 그 의문은 매일 밤 수연을 잠들지 못하게 했다. 나는 살아났는데 왜 당신이 더 아파하는 걸까? 그 질문이 대답 없는 회한처럼 그녀의 가슴에 박혀 있었다.
친구들이 술자리에서 달래도 영호의 마음은 나아지지 않았다. 영호야, 이제 그만해. 부인도 다 낳았는데 왜 자꾸 그래? 그래, 이미 지나간 일이야. 앞으로만 보자. 하지만 위로의 말들이 오히려 독이 되었다. 어떻게 잊을 수 있단 말인가. 아내가 죽을 뻔한 그 순간을. 어느 날 오후 수연은 영호가 외출한 사이 그의 서재를 정리하고 있었다. 책상 위에 어수선하게 놓여있던 서류들을 정리하다가 그녀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사고 당시의 병원 기록과 보험 서류들이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뭔가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여러 곳 보였다. 수술 동의서의 날짜가 지워졌다가 다시 써진 흔적이 있었다. 6월 15일이라고 적혀 있던 자리에 6월 16일이 덧씌워져 있었다. 담당 의사의 이름 부분도 수정액으로 덧칠된 것 같았다. 김영수 교수라는 이름 위에 박정민 교수라는 이름이 다시 적혀 있었다. 이상하네. 왜 이런 걸까? 수연은 서류를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사고 보고서에는 차량 결함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하지만 정비업체에서 받은 영수증을 보니 사고 직전인 6월 10일에 브레이크 수리를 받은 기록이 있었다. 그런데 그 영수증도 일부가 찢어져 있어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브레이크 패드 교체 15만 원, 브레이크 오일 보충 3만 원이라는 항목은 보였지만 그 아래쪽이 뜯어져 나가 있었다. 수연의 마음에 불길한 예감이 스쳤다. 혹시 그날의 사고가 단순한 불운이 아니었던 걸까? 누군가 의도적으로 증거를 숨기려 한 것은 아닐까? 손끝이 차갑게 식어들었다. 목구멍이 바짝 말랐다. 보험회사에서 온 서류도 이상했다. 사고 접수 번호가 2개나 있었다. 하나는 SA 2024-061501, 또 하나는 SA 2024-0616-007. 왜 같은 사고에 대해 2개의 접수 번호가 있는 걸까? 그리고 배상 금액도 처음 통지서와 최종 지급서가 달랐다. 그날 밤 영호가 돌아왔을 때 수연은 조심스럽게 물어보았다. 오빠, 그날 사고 난 차 말이에요. 브레이크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던데 기억나세요? 영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젓가락을 놓고 아내를 바라보았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는 거야? 이미 다 끝난 일인데.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다. 그냥 궁금해서요. 혹시 렌터카 회사에서 뭔가 잘못된 건 아니었나 싶어서. 영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밥알을 입에 넣었다 뱉었다를 반복했다. 그러다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사실 나도 이상하긴 했어. 차를 빌릴 때는 아무 문제 없다고 했는데 사고 나고 나서 확인해 보니까 브레이크 패드가 거의 다 닳아 있었다고 하더라고. 수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럼 왜 렌터카 회사에서는 그런 말을 안 해준 거예요? 그것도 이상해. 나중에 따지려고 했는데 담당자가 갑자기 그만뒀다고 하고 회사에서도 별로 성의 있게 대응하지 않았어. 담당자가 그만뒀다고요? 언제요? 사고 나고 일주일 뒤쯤? 이상하게도 그 사람만 그만둔 게 아니라 정비 담당자도 같이 그만뒀다고 하더라고. 뭔가 조직적으로 입단속을 하는 것 같았어. 그날 밤 수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머릿속에 온갖 추측들이 맴돌았다. 정말로 누군가 의도적으로 사고를 일으킨 것일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찬 공기가 피부를 스쳤다. 시계 바늘이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다음 날 수연은 남편 몰래 병원을 찾아갔다. 당시 자신을 돌봐주었던 간호사 박미영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말수가 적지만 눈치 빠른 간호사였던 미영은 수연을 보자 반갑게 맞아주었다. 언니, 정말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하지만 수연이 그날 밤 이야기를 꺼내자 미영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목소리를 낮췄다. 사실 저도 그날 일이 좀 이상했어요, 언니. 미영은 복도 끝쪽으로 수연을 이끌었다. 언니가 응급실에 왔을 때 처음에는 다른 병원으로 가려고 했었어요. 우리 병원에는 중환자실 자리가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데요? 그런데 갑자기 윗선에서 연락이 와서 어떻게든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병원 장실에서 직접 전화가 왔어요. 20년 넘게 일하면서 그런 일은 처음이었어요. 수연의 가슴이 쿵쾅거렸다. 그럼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는 건가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언니 수술할 때도 이상했어요. 평소 담당하던 김영수 교수님이 아니라 갑자기 박정민 교수님이 오셨거든요. 김 교수님은 갑자기 응급 환자가 생겼다고 하시면서. 응급 환자요? 네,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날 김 교수님이 담당한 응급 환자는 없었어요.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동료들한테 물어봤는데 다들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수연은 점점 혼란스러워졌다. 그럼 제 수술 기록도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수술 후에 기록을 정리할 때 평소와 다른 양식을 사용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건 기억해요. 다른 양식이요? 네, 자세한 진료 내용은 별도로 보관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일반적인 기록에는 최소한의 내용만 적으라고 했고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 싶었는데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더라고요. 미영은 더 큰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리고 언니가 입원해 계실 때도 이상한 사람들이 왔었어요. 의사도 간호사도 아닌 정장 입은 사람들이 언니 병실 주변을 서성거리더라고요. 정장 입은 사람들이요? 네, 보험회사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보통 보험회사 직원들은 환자가 깨어난 다음에 오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언니가 의식불명일 때부터 와서 기웃거렸어요. 병원을 나온 수연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다. 점점 확실해지는 건 그날의 사고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었다. 발걸음이 무거워졌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계속 뒤를 돌아보게 되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연은 당시 간병을 도와주었던 이웃 김영숙을 만났다. 정이 많고 입이 무거운 여자였던 영숙은 수연을 보자 반가워하며 안부를 물었다. 수연아, 남편분은 좀 어때? 그때 정말 많이 힘들어 하시던데. 네, 언니. 많이 나아지긴 했는데. 그런데 혹시 그때 뭔가 이상한 일 없었어요? 병원에서나 집에서나. 영숙은 잠시 생각하더니 무릎을 쳤다. 아, 그러고 보니까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었어. 네가 퇴원하고 나서 며칠 뒤에 어떤 사람이 집에 찾아왔었어. 보험회사 직원이라고 하면서 사고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다고 하더라고. 보험회사 직원이요? 어떤 사람이었는데요? 30대 초반 남자였어. 말이 보험회사 직원이지 뭔가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 너무 딱딱하고 차가운 느낌이었거든. 영숙은 목소리를 더 낮췄다. 그런데 이상한 게 뭔지 아냐. 그 사람이 사고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더라고. 오히려 내 남편한테 자꾸 다른 질문을 하는 거야. 다른 질문이요. 평소에 어디 다니는지, 누구랑 만나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런 걸 물어보고 심지어 가족 관계까지 캐묻더라고. 형제자매는 몇 명인지, 부모님은 어디 사시는지까지. 수연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다. 그래서 우리 남편이 뭐라고 했는데요. 영호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신분증 좀 보여달라고 했대. 그랬더니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면서 그냥 가버렸어. 신분증을 안 보여줬다고요? 그렇지. 그래서 영호가 나중에 보험회사에 전화해봤는데 그런 직원을 보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 그때 영호가 정말 화가 났었어.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됐어요? 그 이후로는 안 왔어. 근데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봐? 혹시 또 무슨 일 있어? 수연은 괜찮다는 듯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이 서고 있었다. 분명히 누군가 자신들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혀끝이 말라붙었다. 손바닥에서 식은땀이 났다. 그날 저녁 수연은 영회에게 하루 종일 알아낸 이야기들을 털어놓았다. 처음에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던 영호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점 진지해졌다. 젓가락을 내려놓고 아내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불안했던 거구나. 영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사실 나도 계속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어. 단순한 트라우마치고는 뭔가 더 깊은 불안감이 있었거든.
어떤 불안감이요. 마치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 집에서도 밖에서도 계속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 영호는 그동안 혼자 품고 있던 의심들을 하나씩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리고 병원에서도 이상한 일들이 많았어. 의료진들이 자꾸 바뀌고 네 상태에 대해서도 말이 계속 달라지고. 어떻게 달라졌는데요? 처음에는 위험하다고 했다가 갑자기 괜찮다고 하고 또 갑자기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다가 약물 치료만으로 충분하다고 하고 하루가 다르게 말이 바뀌더라고. 그리고 렌터카 회사 일도 그래. 사고 나고 나서 차를 확인하러 갔는데 이미 폐차장으로 보내버렸다고 하더라고. 보험 처리도 다 끝났다면서 더 이상 건드리지 말라고 하고.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너무 빨리 처리된 것 같긴 했어요. 그렇지. 보통은 조사가 끝날 때까지 차량을 보관하는 건데 사고 나고 사흘 만에 폐차됐어. 뭔가 증거를 없애려는 것 같았어. 부부는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동안 각자 마음속에 품고 있던 의혹들을 공유하면서 점점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여보, 우리 이제 제대로 알아봐야 할 것 같아. 수연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응, 나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어. 혹시 다른 사람들도 우리 같은 일을 당할지도 몰라. 그날 밤 영호는 오랜만에 악몽을 꾸지 않았다. 대신 새로운 희망 같은 것이 마음속에서 자라나기 시작했다. 다음 날부터 부부는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먼저 렌터카 회사를 찾아가서 당시 상황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았다. 하지만 담당자들은 모두 퇴사했다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일관했다. 정말 답답하네요. 이렇게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수연이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영호는 포기하지 않았다. 기다려봐. 분명히 뭔가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야. 영호의 예상대로 며칠 후 예전에 그 회사에서 일했던 정비사 한 명이 연락을 해왔다. 익명을 조건으로 만나자고 했다. 너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사람이 많은 곳에서 만납시다. 약속 장소는 시내 한 조용한 카페였다. 정비사는 40대 중반의 남자로 수염을 기르고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있었다. 처음에는 매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사실 그때 일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그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차 말이에요. 사고 나기 전에 이미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어떤 문제였는데요? 브레이크는 물론이고 핸들도 좀 이상했거든요. 핸들이 한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런데 위에서 그냥 내보내라고 하더라고요. 정비사는 계속해서 설명했다. 제가 사장한테 이 차는 위험하다고 몇 번 말씀드렸어요. 최소한 브레이크 패드라도 갈아야 한다고. 그런데 사장이 그날만 버티면 된다고. 어차피 곧 폐차할 차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왜 그런 위험한 차를 손님에게 빌려준 거예요? 수연이 화가 난 목소리로 물었다. 그게 사실은 일부러 그랬을 수도 있어요. 정비사의 말에 부부는 깜짝 놀랐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들은 바로는 그날 그 차를 빌리신 분이 원래 타려던 차가 따로 있었어요. 새 차, 멀쩡한 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그 차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서 문제 있는 차로 바꿔준 거예요. 영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 처음부터 의도된 거였다는 말인가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날 저희 사장이 누군가한테 전화를 받은 후에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어요. 사장실 문이 반쯤 열린 틈으로 스피커폰 소리가 새어나왔다. 박영호, 그 차로. 이름이 또렷했다. 평소에는 안전을 제일 중시하는 분이었는데 그날만은 달랐어요. 전화를 받고 나서는 이 차 그냥 내보내 하면서 서류에 사인하라고 하더라고요. 정비사는 더욱 목소리를 낮췄다. 그리고 전화 내용을 조금 들었는데 박영호라는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그때는 누구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사고 소식을 듣고 나서야 알았어요. 제 남편 이름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말씀이세요?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전화하신 분이 꼭 그 차로 해야 한다고 몇 번 강조하시더라고요. 영호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럼 정말 저를 노린 게 맞네요. 아마도요. 그래서 제가 양심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연락드린 거예요. 정비사의 증언을 듣고 난 후 부부는 더욱 체계적으로 조사를 시작했다. 영호가 평소 일하던 회사에서 혹시 원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없는지, 최근에 특별한 일이 없었는지 차근차근 돌이켜 보았다. 그러고 보니까 작년에 좀 이상한 일이 있었어. 영호가 갑자기 무릎을 쳤다. 회사에서 부정회계 문제가 있었는데 내가 그걸 발견해서 감사팀에 신고했거든. 부정회계요? 어떤 내용이었는데요? 가짜 거래처를 만들어서 돈을 빼돌리는 수법이었어. 몇억 원 규모였는데 꽤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거든. 영호는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실수인 줄 알았어. 그런데 자료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일부러 조작한 흔적들이 보이더라고. 날짜도 맞지 않고 금액도 이상하고. 그래서 신고하신 거군요. 그렇지. 그때 관련된 몇 사람이 징계를 받았어. 특히 김 차장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일로 승진해서 탈락했거든. 혹시 그 김 차장이 앙심을 품을 만한 사람이었나요? 그때 나한테 꽤 원망스러운 시선을 보냈어. 형만 아니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라고 중얼거리는 걸 들었거든.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이 복수를 계획했을 수도 있겠네요. 가능성이 높아. 그리고 그 사람 성격이 원래 끈질긴 편이었어. 한번 미워하기 시작하면 절대 잊지 않는 타입이었거든. 김 차장, 개인적 원한과 조직적 은폐 의도를 모두 가진 남자. 부부는 그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다. 영호의 동료들에게 넌지시 물어보니 김 차장이 사고 이후 갑자기 여유가 생긴 것 같다는 증언들이 나왔다. 김 차장이 요즘 좀 이상해요. 영호의 후배 한 명이 말했다. 예전에는 항상 돈 걱정을 했는데 최근에는 비싼 시계도 차고 다니고 외제차도 바꿨어요. 언제부터 그랬는데 한 석 달 전부터? 그러니까 형 사고 나고 얼마 안 돼서부터요. 혹시 로또라도 맞았나 싶었는데 본인은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더 자세히 알아보니 김 차장은 렌터카 업체와도 연관이 있었다. 그의 처남이 바로 그 회사 간부였던 것이다. 이제 좀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네요. 수연이 말했다. 며칠 후 뜻밖의 제보자가 나타났다. 김 차장과 함께 일했던 동료 직원이 양심상 견딜 수 없어서 연락을 해온 것이다. 저도 더 이상 모르는 척할 수가 없어서 연락드려요. 그 직원은 김 차장의 수상한 행동들을 자세히 증언했다. 사실 김 차장이 작년부터 계속 영호 씨에 대해 안 좋은 말을 하고 다녔어요. 언젠가는 본때를 보여주겠다. 기회만 되면 보복하겠다고 하고. 보복이요? 네, 그것도 단순한 직장 내 괴롭힘 수준이 아니었어요. 정말 위험한 느낌이었거든요. 영호 씨 일정을 유심히 지켜보고 가족 상황까지 캐묻고. 그 직원은 김 차장이 영호의 일정을 미리 파악해서 렌터카 회사에 있는 처남과 함께 계획을 세웠을 가능성이 높다고 증언했다. 그날 영호 씨가 렌터카를 빌릴 거라는 걸 미리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고 있었는데요? 회사 단합대회 때문에 차가 필요하다고 며칠 전부터 얘기하고 다니셨거든요. 김 차장이 그 얘기를 듣고 뭔가 계획하는 눈빛이었어요. 한편 영호의 회사 후배인 이준호가 조심스럽게 그들을 찾아왔다. 성실하지만 소심한 성격의 젊은 직원이었다. 평소 영호를 형처럼 따르던 아이였다. 형, 사실 제가 알고 있는 게 좀 있어요. 준호는 주변을 살핀 후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요즘 회사 분위기가 너무 이상해서 혼자 조사를 해봤거든요. 무슨 일이야? 회사에 새로 들어온 투자자들이 사실은 해외 자금 세탁 조직이에요. 저도 우연히 알게 된 건데 정말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다. 김 차장도 그들과 연결되어 있어요. 형이 발견한 부정회계도 사실 그들의 돈 세탁 작업의 일부였던 것 같아요. 그럼 나는 더 큰 조직에 맞선 거였구나. 영호가 중얼거렸다. 그렇다면 너도 위험한 거 아니야. 그래서 조심스럽게 증거를 모으고 있어요. 형이 당한 일도 그들이 배후에 있을 거예요. 준호는 가방에서 USB를 꺼내며 말했다. 여기에 제가 몰래 복사한 자료들이 있어요. 계좌 내역, 거래 기록, 그리고 김 차장이 누군가와 주고받은 메시지들까지. 정말 위험한 일을 했구나. 수연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이것만 있으면 그들의 실체를 폭로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희만으로는 힘들어요. 경찰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지만 그 순간 밖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준호가 얼굴을 창백하게 변했다. 형, 뒤쪽 창문으로 나가요. 빨리. 준호가 급하게 말하며 USB를 영호에게 건넸다. 너는 어떻게 할 거야? 저는 괜찮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할게요. 빨리 가세요.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부부는 준호의 도움으로 겨우 집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뒤쪽 골목으로 나와 한참을 뛰었다. 하지만 그들을 추적하는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여보, 우리 어디로 가야 하지? 수연이 숨을 헐떡이며 물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뒤에서 차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일단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자. 그들이 함부로 할 수 없을 거야. 영호는 아내의 손을 잡고 시내 중심가로 향했다. 지하철역으로 뛰어들어가서 전동차에 올랐다. 지하철, 백화점, 영화관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돌아다니며 추격자들을 따돌리려 했다. 하지만 계속 누군가 따라오는 느낌이 들었다.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 꺼져 있었다. 이상해. 분명히 충전했는데 영호의 휴대폰도 마찬가지였다. 전파 교란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정말 조직적이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백화점 안에 공중전화를 찾아서 경찰에게 연락을 취했다. 지금 어디에 계세요? 즉시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형사의 목소리에도 긴장감이 느껴졌다. 우리를 추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위험해요.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계신 백화점 보안실로 가세요. 저희가 그곳으로 갈게요. 몇 시간 후 경찰의 보호해 부부는 안전한 곳으로 피할 수 있었다. 준호가 제공한 USB 안의 자료들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이걸로 그들을 모두 잡을 수 있겠어요. 형사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해외 자금 세탁 조직의 국내 거점이 바로 영호 씨 회사였네요. 김 차장은 그들의 실무 책임자였고 영호 씨가 발견한 부정회계는 빙산의 일각이었던 거죠. USB 안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자료들이 들어있었다. 수십억 원 규모의 돈 세탁 내역, 해외 조직원들과의 연락 기록, 그리고 영호를 제거하려는 구체적인 계획서까지. 정말 치밀하게 계획한 거네요. 수연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사고로 위장해서 영호 씨를 제거하고 혹시 살아남으면 트라우마로 인해 더 이상 문제 제기를 못하게 만들려던 거죠. 며칠 후 대규모 검거 작전이 실시되었다. 김 차장은 물론이고 회사의 임원들과 해외 조직원들까지 일거에 검거되었다. 렌터카 회사의 관련자들도 모두 체포되었다. 뉴스에서는 연일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다. 시민의 양심이 거대한 범죄 조직을 무너뜨렸다는 헤드라인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다. 영호는 일반 시민으로서는 드물게 큰 경제 범죄 조직을 소탕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정말 긴 터널이었네요. 수연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어깨에 힘이 빠졌다. 그래도 이제 정말로 끝났어. 영호도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를 지었다. 사건이 완전히 해결된 후 부부에게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영호는 더 이상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다. 그토록 그를 괴롭히던 불안감이 사라진 것은 진실을 밝혀냈기 때문이었다. 우리가 이 모든 일을 겪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수연이 말했다.
만약 그 사고가 없었다면 그 조직의 실체를 밝혀낼 수도 없었을 테고 더 많은 피해자가 생겼을지도 모르거든요. 영호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우리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구나.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구한 셈이지. 그들은 이제 과거의 상처에 머물지 않고 그 경험을 통해 더 강해진 자신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트라우마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용기와 희망이 자라났다. 사건 해결 후 몇 달이 지나자 부부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다. 그들의 경험담이 알려지면서 여러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다. 우리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연이 말했다. 특히 우리 같은 나이의 부부들에게는 더욱 와닿을 거예요. 영호도 동의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서로 믿고 함께 헤쳐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줄 수 있겠어. 그들은 책을 쓰기로 결정했다. 자신들의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싶었다. 제목은 눈물 너머의 진실로 정했다. 책을 쓰는 과정에서 부부는 그동안의 일들을 차근차근 정리할 수 있었다. 고통스러웠던 순간들도 이제는 소중한 교훈으로 다가왔다. 가장 어두웠던 순간에 우리는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수연이 원고를 쓰며 말했다. 그리고 진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구하는 것의 중요성도 배웠고요. 영호도 덧붙였다. 무엇보다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 책이 출간되자 많은 독자들로부터 감사의 편지가 도착했다. 특히 비슷한 연령대의 부부들로부터 큰 공감과 격려를 받았다. 읽으면서 계속 울었어요. 우리도 힘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영호는 완전히 과거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났다. 사고 현장을 지나갈 때도 더 이상 식은땀을 흘리지 않았고 수연이 외출할 때도 불안해하지 않았다. 오히려 아내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응원하게 되었다. 정말 많이 변했어요, 오빠. 수연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이제는 예전보다 더 밝아진 것 같아요.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힘든 시기를 겪고 나니까 오히려 더 감사할 줄 알게 된 것 같아. 영호는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며 깊은 숨을 들이켰다. 살아있다는 것, 아내와 함께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함이 온몸으로 느껴졌다. 부부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영호는 새로운 회사에서 더욱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되었다. 기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컨설팅 회사에서 일하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기업들의 부정을 척결하는 일에 앞장섰다. 수연은 상담 봉사 활동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다. 특히 사고나 사건으로 트라우마를 겪는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을 했다. 우리가 겪은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 같아요. 그들은 주말마다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을 위한 모임을 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서너 명이 모이는 작은 모임이었지만 입소문을 타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었다. 정말 그래. 고통도 나누면 줄어들고 희망도 나누면 커지는 것 같아. 모임에 참석한 한 부부가 눈물을 흘리며 고마움을 표했다. 1년이 지난 어느 봄날 부부는 함께 벚꽃 구경을 나갔다. 예전 같으면 사고가 날까봐 불안해했을 영호였지만 이제는 마음 편히 드라이브를 즐길 수 있었다. 여보, 저기 봐요. 벚꽃이 정말 아름답네요. 수연이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다. 하늘거리는 꽃잎들이 바람에 날려 차창으로 날아들었다. 정말 그래. 작년 이맘때는 이런 여유도 없었는데 영호가 차를 길가에 세우고 아내의 손을 잡았다. 우리 참 많은 일을 겪었지? 네,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겠죠. 두 사람은 벚꽃나무 아래서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눈에는 이제 눈물 대신 희망이 가득했다. 앞으로도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우리가 함께라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수연의 말에 영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는 두렵지 않아.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고 진실을 향한 용기가 있으니까. 바람에 흩날리는 벚꽃잎들처럼 그들의 지난 고통들도 이제는 아름다운 추억이 되어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 하지만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수연이 옷장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평소에 보지 못했던 작은 상자가 옷더미 사이에 숨어 있었던 것이다. 이게 뭐지? 수연이 상자를 열어보니 안에는 한 장의 쪽지가 들어 있었다. 낯선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날은 서막이었다. 너희가 본 건 그림자의 끝자락뿐. 수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입안이 사막처럼 말랐다. 오빠, 오빠. 수연의 급한 목소리를 듣고 영호가 달려왔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수연이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내밀었다. 영호도 그 내용을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언제부터 여기 있었을까? 모르겠어요. 평소에 잘 안 보던 곳이라서. 부부는 다시 불안에 떨기 시작했다. 김 차장의 사건이 해결되었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더 큰 배후가 있는 것일까?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처음 사건 때와 달리 그들에게는 이제 경험이 있었고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수연이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맞아. 이번에는 미리 대비하자. 상대가 누구든 우리가 더 똑똑하게 대처할 거야.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싸늘해졌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매섭게 불어왔다. 부부는 서로의 손을 더욱 강하게 붙잡았다. 그리고 그 눈빛에는 새로운 결심이 담겨 있었다. 그들이 밝혀낸 진실은 시작에 불과했다. 더 큰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알고 있었다. 진정한 사랑은 행복할 때만이 아니라 가장 어려운 순간에 서로를 지켜주는 것이라는 것을. 눈물 너머에서 찾아낸 진실은 그들을 더욱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 어떤 어둠이 덮쳐와도 함께라면 끝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더 깊은 사랑과 더 큰 희망으로 가득한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다.